자, 우리 이번 강은 재무회계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재무회계와 재무회계 관리회계를 비교해서 잠깐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회계 종류에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 다음에 이제 특수회계 중에 세무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을 살펴보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회계의 목적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 채권자도 있고요. 채권자, 그 다음에 채권자, 투자자,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 은행을 우리가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말을 쓰고요. 관리회계는 경영자, 내부 이용자 중에서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관리회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강제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제성.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네. 관리회계는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재무회계는 반드시 작성을 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관리회계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 보고 양식을 살펴보면 보고 양식은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재무제표, 우리 지난 강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는 걸 작성을 해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재무제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하지만 관리회계에서는 특별한 보고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보고를 하는 기간은 분기 또는 반기 또는 연차, 1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해줍니다. 분기라는 것은 이제 3개월마다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반기는 6개월마다 보고를 하든지 연차라는 것은 1년 기준으로 보고를 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회계는 만약에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시 보고입니다. 경영자가 원할 때마다 그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작성 근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또는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자, 얘네는 없습니다. 관리회계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주는데 관리회계는 특정한 양식은 없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영문 약자로 줄이면은 가프라고 합니다. GAAP.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은 K. IFRS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그래서 이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해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니까 참고를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재무회계,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관리회계. 강제성은 재무회계는 당연히 있죠.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회계는 없다. 보고 기간은 재무회계는 분기나 반기 또는 연차 1년에 한 번 보고를 해주지만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원할 때 수시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 작성하는 근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또는 한국채택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지만 관리회계는 특별한 작성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를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주식회사를 구분을 해보면 주식회사에는 상장기업이 있고요. 상장기업,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상장기업이라고 합니다. 상장기업에는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그래요. 코스닥, 그 다음에 코넥스라고 있습니다. 코넥스. 이렇게 상장기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비상장기업이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이 있어요. 상장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가 비상장기업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비상장기업은 크게 외감대상 기업이 있고요. 외감대상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비외감 기업이 있습니다. 비외감 기업이 있어요. 자, 외감, 비외감의 뜻이 뭐냐면 주식회사,
써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외감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줄여서 외감법이란 말 써요. 그래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감사인은 공인의 기사를 뜻하는 거예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법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감 대상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는 상장기업과 이런 법인은 뭐냐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중에서 기업 중 자산이 120억 이상 또는 부채가 70억 이상인 회사를 우리가 외감 대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렇게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 회계감사라는 것은 이 기준을 잘 적용을 했는지, 여기에서 그죠? 작성 기준에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기준 적용을 잘 했는지 공인회계사가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해서 감사 의견을 냅니다. 감사 의견을 내요. 감사 의견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감사 의견에는 첫 번째 가장 잘한 게 적정 의견이 되겠죠. 적정 의견, 그 다음에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그리고 의견 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견 거절. 그래서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해서, 즉 일반기업 회계기준 또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잘 적용을 했는지 검사를 해서 감사 의견을 내게 되는데, 감사 의견에는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느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어떤 기준을 쓰느냐면, 이 상장기업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봤을 때 신뢰성 있는 정보가 돼야 되니까 이 상장기업은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을 해줘요. 비상장기업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비상장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또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외국계 회사이면서 비회감이다. 외국계 회사 비회감. 국제회계기준 적용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상장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자, 비외감 대상인 회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무제표가 좀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신뢰성이 떨어질 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처음에 태어나면 상장기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즉 설립되면 상장기업으로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기업으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장기업의 비외감부터 해서 외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또는 코넥스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가장 큰 기업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이제 코스피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코넥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장기업에서는. 비상장기업에서는 당연히 비외감보다 외감이 규모가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을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나눠서, 상장기업은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IFRS를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비외감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칠판을 치우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재무회계고요. 내부 이용자인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관리회계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강제성은 재무회계는 있지만 관리회계는 강제성이 없다. 보고 양식이,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하지만 관리회계는 특별한 보고 양식이 없습니다. 보고 기간도 재무회계는 분기, 반기,
즉 3개월 동안 또는 6개월 또는 1년치를 보고하지만 관리회계는 수시로 보고를 한다. 작성하는 근거가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지만 관리회계는 특별한 작성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분류를 해봤을 때 상장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상장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주고요. 비상장기업 중에서 외감 대상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줍니다. 비외감은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준다. 외부 감사를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줄여서 외감법. 그래서 외감 대상이다. 외감법 대상이니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즉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이걸 우리가 외감 대상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법인에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중에서 자산이 120억 이상 또는 부채가 70억 이상인 회사가 외감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 의견을 공인회계사들이 제시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적정 의견, 그 다음에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견 거절.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세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적정 의견을 받는 거예요.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고 한정 의견을 받게 되면은 상장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은 한정 의견 한 번만 받아도 상장이 폐지가 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이 막힐 수가 있어요. 연장도 안 되고 신규 대출 안 되고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장기업이나 외감 대상 기업들은 어쨌든 회계감사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이에요. 규칙 중심 회계입니다. 규칙 중심 회계인데 IFRS는 원칙 중심입니다. 원칙 중심 회계입니다. 자, 이 규칙 중심, 원칙 중심의 의미가 뭐냐면 규칙은 세세하게 정해놓은 게 규칙이죠. 원칙은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게 원칙이다. 제가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도로교통법은 지켜야 된다. 법은 지켜야 된다. 원칙일까요? 규칙일까요? 원칙. 그러면 규칙은 아니 도로교통법을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지?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 건너라. 뭐 좌측, 우측 통행 뭐 맞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세하게 정해놓은 게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인데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 규칙 중심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재무상태표는 뭐 들어가죠? 자산, 부채, 자본이 들어갑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들어가요.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을 기록할 때 반드시 유동자산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을 기록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규칙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부채를 기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유동부채를 먼저 기록하고 비유동부채를 먼저 나중에 기록해라 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규칙 중심이에요. 근데 원칙 중심은 뭐냐면 원칙 중심은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하는 건 맞아요.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하는 건 맞는데 자산을 기록할 때 유동을 먼저 기록을 하든 비유동을 먼저 기록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비유동을 먼저 기록을 하든 이렇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산 부채를 기록할 때 유동을 먼저 하느냐 비유동을 먼저 하느냐를 다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요. 자산 부채 자본만 들어가면 돼.
뭐 유동을 하든 비유동을 하든 니네 맘대로 해라고 하는 것은 원칙 중심 회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네는 개별 재무제표예요. 개별 재무제표인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그 이 개별 재무제표가 뭐고 연결 재무제표가 뭐냐면 아주 쉽게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빠의 연봉, 엄마의 연봉, 아들의 연봉, 딸의 연봉이 있을 때 다 합쳐서 우리 집의 연봉은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연결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별 재무제표는 아빠의 연봉은 아빠의 연봉 따로, 엄마의 연봉은 엄마의 연봉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다 따로 하는 거지 절대 합치지 않습니다. 이게 개별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야, 니네 연봉 얼마니? 너 연봉 얼마니? 그러면은 우리 집 연봉 얼만데? 우리 집 연봉 얼만데? 이렇게. 내 연봉 얼마야? 이렇게.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는 합치지 않는 게 개별 재무제표고요. 연결 재무제표는 기업들 간에 합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회사가 있고 아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치면 연결 재무제표, 합치지 않으면 개별 재무제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얘네는 일반 기업회 기준을 역사적 원가로 많이 기록을 합니다. 역사적 원가로 기록을 많이 해요. 근데 IFRS는 공정가치를 중시합니다. 공정가치를 중시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무상태표에 토지가 만약에 토지가 들어갈 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역사적 원가로 기록해라 라고 그랬죠. 그렇죠?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취득 원가를 뜻하는 겁니다. 취득 원가. 뭐 한 20년 전에 땅을 10억에 샀어요. 10억에 샀습니다. 이렇게 20년 전에 땅을 10억에 샀어요. 이게 역사적 원가죠. 역사적 원가로 기록한 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근데 IFRS는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 토지가 20년 전의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가치를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현재 거래되는 금액으로 해라. 20년 전에 10억이에요. 20년 전에. 지금은 땅값이 한 100억 된다. 네. 100억. 이렇게 공정가치로 기록을 해라. 라는 게 일반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의 땅도 중요시 하거든요. 땅값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여기는 주식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으니까는 맞잖아요. 그죠? 상장, 비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뭐 땅값이 지금 얼마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로 기록을 많이 하는데 IFRS는 공정가치를 중시한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으로 기록해라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렇게 취득 원가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상장회사는 대부분 이렇게 공정가치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 만드느냐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듭니다. 독자적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드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각국 국제회계 기준이니까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제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제정을 해준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또 뭘 살펴봤느냐면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지우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 회계고요. 규칙 중심. 그 다음에 IFRS는 원칙 중심 회계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할 때 유동자산 먼저 반드시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부터 기록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규칙 중심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IFRS는 그냥 자산, 부채, 자본만 들어가면 돼요. 유동을 먼저 하든 비유동을 먼저 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원칙 중심 회계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는 IFRS는 연결 재무제표예요. 아빠 연봉, 엄마 연봉, 아들, 딸 다 합쳐서 우리의 집안의 연봉은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일반 기업 회계준은 개별 재무제표라고 그랬습니다. 개별 재무제표.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준은 역사적 원가로 기록을 하지만 IFRS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적용을 해준다. 즉 토지를 기록할 때
일반기업회계 기준은 과거의 원가, 역사적 원가라고 그래요. 과거의 원가로 10억을 기록을 하지만 IFRS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공정가치로 기록을 한다. 이게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일반기업회계 기준은 독자적으로 제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독자적으로 제정을 하지만 IFRS는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걸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쓰는 게 이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입니다. 그래서 IFRS는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 공부하는 순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바로 IFRS를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또 실무에 나가면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공부하시고 IFRS를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재무제표의 종류를 한번 써볼까요?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뒤에 가면 매도가능증권이나 자본단원에서 한번 설명이 될 겁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내 순재산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자본변동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산,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들어갑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당연히 수익과 비용이 들어갈 테고요. 손익계산서에는 당연히 수익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현금흐름표라는 것은 현금이 어떻게 창출됐는지, 현금흐름표라는 것은 현금이 어떻게 창출됐는지, 장사에서 벌었는지, 즉 장사에서 벌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창출을 했는지, 아니면 땅을 팔았는지, 투자활동으로 현금을 창출을 했는지, 아니면 대출을 받았는지, 재무활동이라고 합니다. 대출 받는 걸 재무활동.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갑에 돈 있죠? 통장에 돈 있죠? 그 돈이 여러분들이 월급 탄 돈인지, 아니면 용돈 월급 탄 돈인지, 아니면 노트북을 파는 돈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인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현금흐름표다.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장사에서 버는 돈이죠. 그래서 현금흐름표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현금 창출이 어떻게 되는지, 즉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창출된 건지, 알바한 돈이냐, 월급 탄 돈이냐, 그럼 영업활동. 아니야, 나 돈이 좀 부족해서 노트북 팔았어. 아니면 내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팔았어. 투자활동. 대출 받았는데 재무활동.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현금흐름표고요. 자본변동표는 순재산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죠. 순재산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자본변동표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주석은 보충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보충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주석이다 라는 말을 써요. 보충 설명하는 것을 주석이다. 자, 이거랑 관련돼서 중간재무제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재무제표. 중간재무제표는 분기 또는 반기마다 작성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중간재무제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면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직전 연도, 만약에 2000년이다. 2000년 12월 31일에 현금이 100원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날짜를
뭐라고 할까요? 반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반기 재무제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반기 재무제표. 그러면은 2001년 6월 30일에 현금은 얼마니? 150원이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재무상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 연도 말과 네, 반기를 비교를 해주는 거죠. 반기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반기 재무제표라는 것은 6개월치를 뜻하는 거예요. 6개월치.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에 현금이 100원인데 2001년 6월 30일에는 현금이 150원이다. 그래서 직전 연도 말과 반기 말을 비교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면 손익계산서는 잘 보세요.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매출을 한번 볼까요? 매출을 볼 때 반기 재무제표라고 그랬잖아요. 반기면은 6월 30일 기준이에요. 그죠? 6월 30일 기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4월부터 6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간기간이라고 그래요. 4월부터 6월을 중간기간이라고 합니다. 중간기간.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을 누적중간기간이라고 그래요. 누적중간기간. 그래서 2001년의 중간기간, 누적중간기간. 그리고 2000년 작년이에요. 작년에 4월부터 6월 그리고 1월부터 6월 매출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중간기간 요 때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누적 중간기간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작년 4월부터 6월 매출액이 200원이에요. 중간기간의 매출액이 200원이에요. 그럼 올해 4월부터 6월의 매출은 250원이다. 늘어났구나. 분기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매출은 3개월 단위로. 그리고 작년 누적 중간기간 1월부터 6월의 매출이 500원인데 올해는 450원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450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무상태표는 직전 연도 말과 이렇게 지금 반기 말을 비교를 했지만 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과 누적 중간기간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중간기간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요. 누적 중간기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작년 4월부터 6월, 올해 4월부터 6월. 그리고 작년 1월부터 6월, 올해 1월부터 6월을 비교를 해주는 게 손익계산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기간, 누적 중간기간. 자, 세 번째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어떻게 비교를 해주냐면 중간기간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기간은 비교하지 않고 누적 중간기간으로 비교를 해줘요. 누적 중간기간으로 비교를 합니다. 손익계산서 양식으로 보면 1월부터 6월에 그쵸? 1월부터 6월에 자본변동과 현금흐름표를 비교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중간재무제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중간재무제표. 자, 그래서 재무제표 그냥 5가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재무제표는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작성되는 것을 우리가 중간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재무상태표는 직전 연도 말과 비교한다. 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과 비교를 하고요. 누적 중간기간을 또 비교를 한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누적 중간기간을 비교를 한다. 라는 거. 어차피 주석은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저런 것에 개념이 없습니다. 주석은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개념은 없고요. 자, 재무제표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셨으면 될 것 같아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소급 적용하여 작성한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이게 뭔가요? 지금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 지금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참고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제 회계 기초 배우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저 뒤에 가서 나오는 단원이란 말이에요. 뒤에 가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다. 그리고 중간 재무제표는 보통 분기 또는 반기마다 작성되는 것,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작성되는 걸 중간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작성하는 요령만 요 정도로 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은 우리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 한번 해봤고요. 일반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